지금 5분의 토론자가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선 제 왼쪽에 앉아 있는 순으로 우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일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접니다요. 네, 오늘 네. 그다음에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만 안광님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 네, 그다음에 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의 우리 김병도 특임 교수님. 그리고 선창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참여연대 활동하고 계신 우리 신재상 우리 대협력부장님. 네. 자, 그러면 그 토론 순서는 소개해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그 토론자는 한 10분 정도 하시면 저희들이 한 50분 정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면 그다음에 청중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몇 분의 질문이라든지 또는 코멘트를 받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일한 기자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한번 올라온 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성남시 30년상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책무도 막중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본 어떤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앉았고요. 먼저 그 전에 아까 김순원 교수님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처음에 지방의원들이 원래는 그 정당 공천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남에서 어떠한 일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은 저 수진동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권태영 의원님하고 정응서 의원님들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소위 내천이라고 내천. 그때는 뭐냐면은 명함에다가 뭐 무슨 당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이제 영역을 정해두면 이게 암암리 이제 공천을 받은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갖고 좀 논란이 돼가지고 원래는 정응섭 의원이 내천을 받은 거건데 근데 권태웅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새마을금고 이사를 하다가 근데 이제 전임 이대엽 시장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엽 시장님이 이제 그 권태웅 의원님 계속씩 가서 이제 같이 손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정응섭 의원은 이제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선관위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럼 한번 유권 해석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천이 곧 공천이 된 거다라고 어떤 유권 해석을 좀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순원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좀 발판이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정당 공천이나 내천이나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당 공천의 시초가 된 게 그때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한 에피소드였고요. 근데 전 전반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지방의원들의 이제 역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에 있어서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중차대한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소위 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잘 나가시던 분이 그 다음에 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의정활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현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소신보다는 요즘 말하는 당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이번에는 올해가 광주 대단지 50주년 아닙니까? 예전에도 한번 시도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과 야당과의 관계성들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또 다시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했다가 두세 차례 조례를 올렸는데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와서 조례는 통과됐고 드디어 올해 50주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뭐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결국은 당론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인데 내 생각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의원들이 결국은 회의하다가도 이제 멈춰가지고 다시 당론을 모아다 뭐 뒤집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의원들 중에 자기가 소신껏 발휘할 수,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그 당론에 위배됐을 때 처해지는 그 뭐라 그럴까 차별은 가혹할 정도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 전에도 흘러가서는 청소년재단 처음 생길 때 그 당시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청소년재단을 반대했었고요. 여당이 찬성했었는데 결국은 뭐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여당 편을 드는 바람에 통과는 됐는데 가까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당론이라는 것들을 위배했다라는 어떤 표딱지를 갖게 된 그런 일들이 좀 발생했었고요. 그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인데 당론보다는 결국은 시민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전정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말한 것처럼 이제 결국에 가서는 또 이번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건데 김순우 교수님 말씀에 여성 의원들이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비례대표상에서 여성 의원들을 무조건 첫 번째로 둬야 된다라는 규정들 때문에 결국 여성 의원들이 되고요. 근데 또 이거 면밀히 살펴보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과연 증가했을까? 그럼 현재 성남시의회 같은 게 여성 의원들 아까 잠깐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10분 중에 비례대표 빼고 나머지 지역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더 들어가서 10분 중에 초선 이상이 과연 어느 분일까? 그랬을 때 딱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은 김선희 의원님하고 박영애 의원님 이 정도밖에 안고 나머지 8분들은 결국은 초선인데 그렇다 보니까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그럼 비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이 보장되는가? 아니면 재선 이상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보장되는가? 그런 건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초선 비례의회 여성 의원들은 다음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반면에 지금 나머지 남성 의원분들은 아까 여성 의원 10분이니까 남성 의원도 15분인데 현재 한 분이 사퇴했으니까 14분 정도인데 재선 이상은 한 12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비율적으로도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 의원은 10분 중에 2분, 남성 의원은 14분 중에 현재로서 12분 정도 하니까 이런 거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선 비례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좀 지역에서 여성 의원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까 말한 마지막인데요. 지방 정부에서의 의회의 역할은 결국은 견제다 이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떤 그 시장, 시 정부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지방의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회가 시 정부와 너무 예를 들면 뭐 같이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건 좋지만 지적할 때는 명확히 좀 지적해가지고 소위 말 끝을 보는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했으면은 오히려 지방의 역할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나온 게 결국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언론을 좀 했지만 아직까지 언론이 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언론이 아까 말한 지방의 생기는 시점에 95년도에 지역 언론이라는 것도 태동했거든요. 그래서 태동해서 많은 뭐 순환기도 있었고 뭐 저희들도 뭐 지방 정부라고 막 싸우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역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담보해내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요. 저도 좀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견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전문가들 해서 뭐 달려라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고 또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우수원 표창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좀 해보는 경험치 있는데 언론들이 아직까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 언론이 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도 명확히 같이 갈 어떤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하는 거 아까 의장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속에서의 지역 언론과 지방의회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일한 기자님은 큰 4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 지방자치, 지방의회와 정당공천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아마도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할 텐데 아직은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이 지금 비례대표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구에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이런 걱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의회 역할이 지방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충실히 하겠다. 그래서 같이 언론과 더불어 우리 건강한 지방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성남시의회 우리 한강림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림 의원님. 네, 성남시의 안광림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창근 의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치국가위원장인 김준현 교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진짜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준현 교수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바라는 내용과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지방의회, 지방자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각 정부의 탄생 때부터 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중요한 공약사항을 매번 하셨고 그에 대해 시행을 하셨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정권 말기에는 가장 안 된 걸 평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분권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정 정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대통령 국회의원분들이 당선되려는 지방정치 분권을 얘기하다가 막상 당선이 되면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권이 강화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하고 친분이 많으신 지방단체장들, 지방단체장들도 지방의회 견제를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지방의회의 권한과 견제 역할이 확대되는 걸 사실 원치 않으신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우리들의 삶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회, 경제, 복지 어떤 이런 회의를 하는 것조차도 이런 회의를 끝나고 식사하는 것까지도 우리 삶이 코로나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식의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지자체장이나 장만 있다고 했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맞춤형으로 핀셋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정부에서 있어서 중앙 정부에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정책을 수립했지만 성남시만이 할 수 있는 정책도 성남시는 나름대로 2가지 정도를 했어요. 그에 따른 지원 정책도 했었고요. 이런 코로나 정국에 이런 지방 자치 그 기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아마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탄생이 일반 시민들의 행정, 예산, 각종 사업들의 정보를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제고 면에서는 분명히 큰 역할을 했던 것도 현재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무용론, 지방의회 폐지론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가진 지방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묻는 게 있어요. 시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 잘하고 있는가? 자, 이 말 들을 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를 달리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자체만으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의원하고 같이 선거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정당, 특정 집단의 이게 어떤 집합적인 자주가 있어요. 그래도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이런 기능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크다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장은 아마 정당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아마 견제와 균형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문성 분야,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사회적으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국회에서는 많이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님도 제가 지금 변호사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전문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이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는 큰 정책의 결정을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의 결정에 실행하는 건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 실제로 건물을 짓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건축행위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 그 건축물의 인허가 모든 문제는 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야가 더 전문성을 요구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로 생각을 되고 좀 많이 보완될 거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참 지방의원이라서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비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정치 집단 중에서
선출직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진 단체는 없어요. 집단은 없어요. 뭐 국회의원에 봐도 300명, 뭐 몇몇 명 되지만 지방자치 의원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니까. 가지가 많으면 바람잡는 데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확률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또 개입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 그런 정책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의회 차원의 시스템이 있는데도 일반 사회에서는 잠을 타거나 뭐하고 하면은 사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도 있지만 사회적 비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바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징계위원회 열어서 자기에 대한 퇴직금과 자기 연금이라는 게 다 삭감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거 우리가 빨리 악습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발전시킬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사권, 정책 지원, 자문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지만 가장 지금 우리 의원들이 좀 해야 될 거, 지금 의장님께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일한 것에 대한 공개입니다. SNS에 대한 어떤 홍보, 조례에 대한 홍보 이런 거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윤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의회 관계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신 거는 성남시의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실제로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은 선상들입니다. 왜냐? 전체 발전은 여성 인구가 반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성 인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소수의 어떤 집단들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놓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다 대변할 수 있는 좀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좀 고대적인 거거든요. 남성, 여성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 분야 이거에 대한 전문 좀 이제는 좀 21세기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업무적이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의원들의 자기 역량 개발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의원들 자기 역량 개발 사실 뭘로 했습니까? 그냥 단체로 여행 가고 그게 좀 문제되고 한 것이 많았는데 좀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이 내가 이 분야에 부족하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에 반영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장기적으로 제출하고 공부도 하고 그에 대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승인 받아서 경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실제로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것을 성남시 이렇게 반영하겠다 결과 보고서를 의원이 제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개인 영향에 꼭 필요하고 의원 연수의 질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지난 30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선배 의원들의 성과로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조그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넘치는 지방의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강림 위원님이 반성 어린 그런 코멘트와 더불어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씩 정당 공천 때문에 견제와 균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정당 공천에 대한 그 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지방의회에도 뭐 법률가나 약사나 의사 같은 그야말로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지 않겠나. 의외로 전문성을 부여한 분야가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근데 향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장님도 좀 관심 갖고 계시는 SNS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또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의원님들 자기 역량 개발. 그다음에 주민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 등이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토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지방자치연구소의 우리 김병도 박사님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해오고 제가 함께 모시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순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전반적인 30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새로 개정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95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언론에서 접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친절해졌다. 그리고 공공기관 담벼락이 무너졌다. 네, 이런 그 문턱이 낮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되돌아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행정의 문턱이 어떻길래 그런 표현들이 쓰였을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방자치 역사는 우리 그 민주주의 발전 역사하고 저는 똑같이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인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세계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발전, 민주발전 이렇게 해왔다고 김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당장 몸에 이렇게 느낄 만큼 변화됐던 내용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깨끗한 화장실, 주민소환제, 정보갱고 공개청구, K방역,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시민민주주의. 아마 이런 용어들은 전부 우리 지방의회가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국가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이걸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것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지방자치와 분권의 상당 부분은 광역 중심의 분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든가 1단계 재정분권,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이 모든 것이 아직은 광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초 단위에서 실행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광역 중심의 분권에서 이제 기초 중심의 분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멘텀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4조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년에 1월 13일 날 시행될 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고요. 이것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그 다음에 지방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이 두 개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양축이죠.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협력해서 굴러가야 된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관 구성이 하나의 기관 구성 형태만을 띄었어요. 기관 대립형으로서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대립하는 대립형만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기관 구성이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한 나라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기관 통합형,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형.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합형, 절충형이 있죠. 그 절충형은 단체장을 전문가를 행정 전문가 내지는 기업 전문가 아니면 기타 예술 전문가일 수도 있고 체육 전문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채용해서 집행을 좀 맡게 하는 그런 기능의 혼합형.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혼합형과 관련된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립형, 혼합형, 통합형 이 세 가지 형태의 지방자치 구성 기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 시행할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큰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 성남시에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간에 2006년도에 지방에 의정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정비를 매년 심의해서 의정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서 의정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해서 의원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독립해서 의회가 자율적 인사 기능을 갖게 만들어졌는데, 의정비 도입, 정책지원 전문 인력, 그리고 인사권 독립이 아직은 반쪽 자치, 반쪽 권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주긴 줬는데 준 것이 아니고 받긴 받았는데 받은 것이 아닌 이런 느낌이 아닌, 이게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30년을 맞이해서 평가해 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그 부분은 좀 받긴 받았는데 이건 정말 좀 애매합니다. 또 이걸 실질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30년간 가보니까 지방자치가 사실 국민들이 행정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나의 일이구나라고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처음 경험이 아니었냐 생각해 봅니다.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방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게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를 해보니까 이 지역의 문제가 내 일이고 이 국가의 문제가 내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본 30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 이걸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됐는데 그 제도가 활용되려면 충분한 노력이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이루어진 자치분권이 주로 광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초 중심의 자치분권도 꼭 필요하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해 계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선창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선창선입니다. 저는 그 이전 시의원 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했고, 또 그 이전에
그 성남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까지 참여를 해서 집행위원장을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의회가 과연 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였었는가라는 부분들도 그때 당시 20만 명의 서명을 받았었는데 끝내 시의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통과가 돼서 지금 성남에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과의 관계가 참 많은 이제 괴리가 있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시민의 의식들이 커져 나가면서 시의회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를 들어가서 참여하자.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시의회에 들어가서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의원으로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초 성남시 의회가 아니라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때마다 참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지방자치제는 민주제도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1인 독재, 군부 독재 계속 연장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 독재와 지방자치제는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방의회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에서는 지방정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3당의 야3당 총재회담에서 1989년 야3당 총재회담에서 지방자치관계법이 통과됐는데 노태우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1990년 그 당시 평민당 총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13일간의 단식 끝에 5.16 쿠데타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불완전하지만 30년 만에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저희는 지방자치가 단순히 기능성의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뿌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이 앞으로 활동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전문성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과 크기가 크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지방의 인사권 독립 이 자체로 상당히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도입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실은 저희가 지역 동네 일, 지역 동네 또 시의회 일 여러 가지 하면서 나름대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많이 좀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도입됨으로써 그런 어떤 역할들이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2인 1명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일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같은 당에서 같은 당 의원 2명이 한 명을 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아니면은 상임위에 배치됐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문제로 좀 야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궁극적에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 시행령에서 어떠한 뜻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참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의원들의 자기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기록 표결 제도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이해충돌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기가 하는 쪽에서 그쪽의 상임위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충돌법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제척을 한 상태 속에서 활동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은 국회에서
법사위는 왜 다 율사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에서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단어, 용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잘 몰라요, 그 내용들을.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율사들하고 관련된 그 양반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는 조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지극히 일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경찰제도 아까 아침에 도입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교육 자체와 지방자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좀 산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와 국회하고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지방의회는 이러한 것들을 획득해낼 수 있게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성남의료원 건립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토대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쉽긴 하지만 지금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는 인사권 독립은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 지방의회 도덕성 문제도 꼭 좀 기억해야 할 이슈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사위, 그다음에 교육과 지방자치 통합 이런 지방자치가 현재 지금 안고 있는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토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저 심재상 대표님부터 합니다. 예, 저 성남 참여연대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재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30주년 기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자장 역할을 해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유일한 기자님부터 많은 분들이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나 뭐 인사권, 예산권 또는 뭐 전문 인력 지원제도 이런 미시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시적이고 앞으로 그동안 지내온 30주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0주년도 중요하다 싶어서 전반적인 그 내용은 그 역사 우리나라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사 발전 단계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 주도형 체제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데 아마 92년까지, 그러니까 한 61년부터 92년까지는 뭐 군부 독재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가 모든 행정, 예산, 인사 거의 대부분 독점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소멸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소멸이 되면서 지방에 남아 있었던 지방 문화들도 같이 소멸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61년부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미 그런 지방자치 문화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소멸되다시피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61년부터 92년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진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국가주도 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라고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지방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독재를 거치면서 거의 괴멸하다시피 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6월 항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해준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주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주도성이 국민 주도 체제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하나 하고 지방자치를 얻어낸 부분이 있는 건데
한 세대 또는 그 일제 강점기까지면 뭐 두 세대, 세 세대가 의식이 다 국가 중심, 국가 주도의 의식의 포커스가 있었다고 하면 6월 항쟁은 의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봤던 것들이 다 조금씩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그 개인이 또는 단체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자치 행정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점점 이제 우리 교육감도 자치로 이제 직접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 경찰제도 있고 또 원래 또 소방도 국가 소방관도 필요하지만 자치 소방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자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이제 아직까지도 행정은 좀 많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국가 중심의 사고 의식 세계가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남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의 발전을 조금은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주권 재민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등장을 했고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그 부분은 알게 모르게 계속 그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고 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주권 뭐 재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재민 주권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재민 그 백성이 사람이 있는 데서 그 권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국민 주도 시대와 주권 재민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참여 예산제라든가 주민 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운영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점점 깊어질 것이고 넓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사실은 기초의원님들이 좀 견제를 했었어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비춰줬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견제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기초의원님들이 뭐 공천 과정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경쟁자는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견제한다고 해서 경쟁자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고 충돌하는 지점도 아닌데 그걸 이게 주권 재민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분들이 좀 힘든 그 견제를 견뎌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의 발전 과정은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 그 행정 업무 그러니까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자치경찰제도 아까 뭐 경기 남부 지방청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에 빠지고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이 됐는데 저는 그런 광역 경찰도 자치경찰제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 경찰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도 성남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치의 범주가 행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수렴해내는 게 하나의 행정 영역 또 의회 영역이 그런 것들을 수용해내는 과정으로 가야 다가올 미래 30년이 그 꽃피우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대립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역사 발전의 동인으로서의 갈등이라고 보는 거지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갈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실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때 또는 각각의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실 때 그런 주권 재민 사상이 결국에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그 어떤 좀 서로 갈등이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 방식이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30주년이 그동안의 성과가 기초가 돼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답게 그동안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발전을 해 있지만 아직 국가주의 팩터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권 재민, 특히 주민 주권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확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광역도 중요하지만 또 기초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5분의 토론을 다 마쳤고요. 이제 청중석에서 뭐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전화 아니면 여기 좀 토론하신 분을 향해서도 좋고 또는 무슨 의견이 계시면 두세 분만 질문이나 받겠습니다. 심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저 뒤에 계십니다. 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남 분당에 살고 있는 김형진이라는 우리 시민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군에서 한 20년 이렇게 장교 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제가 정착한 곳이 우리 성남 분당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의 30주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지방자치 그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의 동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 소멸이라는 형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우리 시의원들의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여기 잠깐 그 언급을 하시는 거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그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 주민자치의 요것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잘 형성돼서 서로 이웃이 어려우면은 바로 옆에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야 아까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없어지지 않겠냐.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학대 같으면 뭐 집강소, 또 조선에 보면 우리 항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항자수, 물론 뭐 양반층으로 주로 이루어졌지만은 또 그 일반 서민들까지도 포함해서 했던 어떤 농촌계 이런 그 둘의 이런 문화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정당 공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많고 그런 데 영향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선발되지 못했던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도 걱정해 주셨고요. 특별히 강조하신 건 우리 공동체 의식, 더불어서 같이 살자는 그런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냐. 또 거기에 대한 배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그럼 다른 분이 없으시면 지금 5분이 토론을 했는데요. 저도 5분 토론하신 내용인데 대부분이 좀 공감이 되고 몇 가지 좀 첨언할 얘기를 제가 첨언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구 한 95만 정도 되죠? 네, 이 성남시가 영국에 가면 몇 번째 도시가 될 것 같으세요? 예, 성남시가 94만인데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몇 번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영국이라는 나라가 UK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한 6천만 되는데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800만의 런던이 있고요. 최근에 100만이 넘으면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이 가면 3번째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50만이 넘는 도시만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로 모이고 특히 대도시로 모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데 지방 소멸이 걱정되잖아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영국은 그래도 비교적 인구가 이렇게 골고루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모일까? 이게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저는 자치분권의 전통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15년 정도 자기는 자치분권 했다고 하니까 한 700~800년의 자치분권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길게 느려 이제 40년이 되고 지금도 예, 중앙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은 뭐 전국이 다 낮은데 특히 수도권이 제일 낮은데요. 수도권의 인구는 잘 안 줄어요. 왜? 외부에서 자꾸 유입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모이면 집중의 그 긍정적 효소도 있지만 많이 모여 살면 과밀 비용도 많이 치러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하루에 3~4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 생활의 윤택함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치 균형 발전을 보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치분권 입장에서는 좀 지역이 어떻게 좀 자생적으로 발전도 도모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매력 있게 살아볼 만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든 분들이 강조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에 30년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군구의 수지요. 그런데 226개가 얼마나 다르냐면 인구 9,000명의 울릉군이 있고요. 인구 125만의 수원시가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또 시군구라고 하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3가지 자치단체가 다 기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군에 가시면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 가시면은요. 작은 군의 20배 정도의 행정구가 갖고 있어요. 홍천군은. 홍천 내면의 서울 면적이 609배라고 있는데 거기 한 5분의 3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2,500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자치법으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논의할 때 성남시 의장님 많이 억울하셨죠. 100만하고는 딱 5만 차이인데 누구는 특례시가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니 저가 성남시민이라도 좀 억울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해온 지방자치라면 이제는 조금 차별을 또 인정하고 우린 이렇게 좀 다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저쪽은 또 저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구가 226개 중에 69개가 구인데요. 이 구는 다 대도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구가 갖고 있는 자치구라고 들어보셨죠? 성남시는 자치구는 없고 행정구는 있는데 이 자치구하고 시군구는 기능과 역할이 원래 다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보다 자치구는 기능이 작죠. 그 세원도 훨씬 작습니다. 다른 데는 11개가 지방세가 있는데 자치구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하시는 주장 가만히 보시면 자치구가 시군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에 대한 서로 이렇게 좀 이해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야 각 지역에 맞는 기초자치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향후 자치경찰은 광역사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 가령 인구의 100만 넘는 기초들도 뭐 자치경찰 아까 성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도 필요하고 경찰청도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토론해 주셨는데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서로 각자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성남시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또 지방 남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배려도 좀 같이 가져가야 끝에 걱정하시는 공동체에 기반한 우리 지방자치 또 지방자치가 늘 따뜻한 그런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도 이제 1단계 자정분권은 광역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2단계 자정분권을 좀 하고 있는데 2단계 때는 기초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권한도 일단은 도에 줬지만 도에서 또 기초로 보낼 게 얼마 많지 않냐 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걱정 안 해도 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걱정을 해줘야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55년생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지나서 국가적인 전체가 발전하는 것도 맞았는데요. 조금 우리 사회에 하는 문제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 포용사회라고 많이 듣잖아요. 이 간격을 좀 좁혀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점에서 저는 기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왜? 여러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예,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우리 기초지역의 자가 지금 더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지역 발전 또 이런 데에 크게 하는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 성남시가 30년을 맞아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이 토론자님과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성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